안녕하세요.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비가 많이 오네요. 비 오는 날에는 매버릭TV. 제가 저번 시간에 올려드렸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영상이 업계에 계신 분 아니면 너무 전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뤄드려서 좀 어렵지 않았나,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새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다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녀 계좌에 이 종목을 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 번째 시간 화이자 제약 소개 말씀 좀 올릴게요.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으로 다들 친숙하시죠? 이게 1994년도에는 한 4, 5불 정도 갔었던 주식인데 최신 주가가 27.74불로 인덱스 대비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그런 주식입니다. 지금 보면은 오르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오르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텀도 굉장히 길죠? 이게 여러분들이 맞으셨던 코미르나티 mRNA 화이자 백신인데 요게 22년도에 매출액이 거의 50조 원이 넘었었고, 그다음에 팍슬로비드라고 요거는 알약으로 이렇게 먹는 경구형 치료제였는데 요것도 매출액이 20몇 조 하다가 지금 완전 개폭망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자료로 보시면 2003년도 1월에 화이자에 10만 불 넣으셨으면은 23년도 12월에 평가액이 22만 불 정도인데 S&P 500 인덱스 펀드가 80만 불이니까 화이자에 20년 전에 몰빵했으면 이제 개망이었다. 그러나 오늘 끝까지 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내용들. 다만 화이자뿐만 아니라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 주요 기업들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배당액 측면에서는 S&P 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2003년도 1월에 10만 불 넣으셨으면은 2023년도 연간 배당액이 12,000불 정도니까 S&P 500을 한 500불 정도 이기는, 그렇게 엄청나진 않은데, 이렇게 배당이 바이오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일본, 한국은 다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있어서 사실은 정부 재정에 기대어 먹고 사는 조달 시장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업계나 이런 것처럼 매출이 몇 년 잘하다가 확 깎이고 그런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은 없지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앱,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도 배당의 성장률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저번에 인텔 말씀드릴 때도 그랬는데 우리가 반도체나 바이오 투자할 때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주요 플레이어가 누가 있고 반도체라 그러면은 스마트폰, 태블릿, TV 이런 거 수요 시장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큰 구도를 좀 아는 게 우리 관점 잡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세계적인 규모와 어떻게 좀 슬라이스해서 보는 관점을 좀 한 두세 개 정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즈아이 뷰로 좀 보자. 어떻게 세계 시장이 좀 돌아간다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제약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일단 스태티스타 자료인데 2023년도 의약품 시장 규모가 1.6조 달러니까 한화로 2,200조 원 정도 됩니다. 한국 GDP랑 좀 비슷한가? 조금 더 높은 금액일 수 있고요. 이게 두 개로 나누면 알약이랑 먹는 알약이랑 이거 수액으로 꽂는 수액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알약이 합성의약품, 수액으로 맞는 게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은 합성의약품 화학물질로 만드는 캡슐 형태 이게 아니고 배양을 해서 동물성 세포 이런 거를 배양해서 만든 거를 바이오의약품이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위에 이제 화이자의 부루의 명작 비아그라, 시데나필 요런 거를 합성의약품이라고 하고, 밑에 요거는 제가 저번에 바이오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럽 제약사 노바티스에서 나온 원샷 백혈병 기적의 치료제 수액 한 팩에 한 30억에서 40억 원 정도 했던 그런 약제입니다. 지금은 국민의료건강보험 체계에 우리나라도 편입이 돼서 개인 보험금 부담액이 한 300에서 400만 원대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바이오 분야에서 전문 정보기업이 이벨류에이트 파마라고 있는데 여기서 매년 이제 좋은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보면은 알약이랑 수액, 합성 바이오 의약품이 전체 제약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65%대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반도체 시장 규모에 필적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체 제약시장 규모가 2200조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40%가 좀 안 되는 게 바이오니까 2200 곱하기 40% 하면 한 80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반도체 작년 매출액이 전체 800조 원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바이오 의약품이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파마 이런 대기업들도 미래의 바이오를 좀 유망 산업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매출 상위 100대 의약품, 바이오랑 합성 다 합쳐서 이렇게 매출액을 봤을 때는 바이오 의약품이 6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라색이 이제 바이오 의약품 비중입니다. 이런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파이자의 점유율이 원래 10%가 넘었었는데 요즘에 그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에서 비만 치료제도 인기가 좋고 코로나 매출 비중도 굉장히 빠르게 줄어가지고 지금 점유율은 한 6%대 정도로 저는 좀 파악이 돼요. 10K 리포트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또 공신력 있는 방송 추구하기 때문에.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한글로 제가 적어놨어요. 2022년도에 코로나 특수로 약을 한창 잘 팔아먹고 있을 때 우리도 백신 맞는다고 막 난리 피우고 뭐 봉쇄하고 통제하고 이런 게 엊그제 같은데 그죠? 매출이 1000억 달러니까 140조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사실상 제약회사 최초로 전 세계 통틀어서 1000억 달러 매출은 화이자가 처음으로 달성을 했고요. 이때 영업이익이 347억 달러니까 50조 원이 좀 넘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4.6%, 엄청 잘 나가다가 2023년도에 코로나 빨이 빠지면서 매출액이 거의 절반 수준인 585억 달러, 영업이익은 거의 97% 줄어서 1.3조, 1.4조 원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코로나 특수 이후에 97% 감소한. 근데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냐? 2016년, 17년, 18년도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때도 매출이 530억 달러로 한 71에서 72조 원, 딱 코로나 그 특수 빠진 그 금액이 남아 있는 거죠. 영업이익도 120억 달러로 16.2조 원. 지금 영업이익이 2023년도에 급격히 하락한 거는 이 인수합병이랑 뭐 특허 만료되면 이제 그 복제약들이 나오잖아요. 알약, 화의약품을 오리지널을 베낀 거를 제네릭이라 그러고 바이오 의약품은 뺏긴 거를 바이오 시밀러라 그럽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유럽, 미국에서 많이 팔고 있는 게, 기존 바이오 의약품 오리지널 약가가 100만 원이라 그러면은 바이오 시밀러 임상 허가를 받으면은 한 60원에 내놓고 이제 이런 구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로 돈을 얼마나 쓸어 담았냐를 한번 보면은 2022년도 화이자 10K 리포트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여기 코미르나티가 mRNA 백신, 화이자 백신인데 요거를 51조 원 팔았고 전 세계에서 돈을 그냥 빗자루로 갖다 쓸어 담은 거죠. 팍슬로빗, 요거 이제 알약으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25.5조 원 팔았으니까 코로나로 거의 뭐 한 70조, 80조 돈잔치를 했다. 그 다음에 이 엘리퀴스는 혈전증 치료제거든요. 혈전이라는 게 피가 이렇게 뭉치는 거잖아요. 화이자가 사실은 이제 그 비아그라, 이게 혈전증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거였죠. 이제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주고 응고가 잘 안 되게 하는, 여기에 노하우, 조예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퀴스도 9조 원 정도를 팔았다. 근데 2023년도에는 보시면은 코미르나티 요 mRNA 백신이 3분의 1 이하로 줄었죠. 15조 원밖에 못했고, 엘리퀴스가 작년하고 비슷한 규모를 했고, 프리베다는 요게 이제 그 폐렴 백신이에요. 최근에 이제 머크에서 경쟁 백신이 나와가지고 조금 매출액이 올해 좀 줄어들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 요것도 한 9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엘리퀴스가 지금 든든하게 한 8조, 9조 원 해주고 있었는데 올해 또 특허가 만료가 돼요. 조금 우려가 되고, 코로나 특수 이후에 가망이 없는 거냐. 제가 가망이 없었으면 안 들고 왔겠죠, 오늘.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그 화이자 CEO도 경각심을 많이 느끼고 그 다음 먹거리를 찾으려고 항암 전문 기업이었던 시젠, 이거를 440억 달러니까 50몇 조 원 되는 금액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전체 현금을 주고 인수를 한 건 아니고 큰 기업들끼리는 이제 주식 교환 이런 걸로 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죠. 근데 여기서 하고 있는 게 항암제에서 요즘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항체 약물 접합체, 이게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라는 건데, 여러분들 암에 걸리면은 사람이 왜 죽죠?
이게 암세포랑 뇌세포를 구별을 못하고 백혈구가 같이 때리니까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뭐 화학, 키모세라피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은 암세포랑 뇌세포를 구별해서 때려야 되는데 뇌세포도 때리고 암세포도 때리고 동기어진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또 어려워요. 머리 빠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 뭐 수액 한 팩에 3, 40억 하고 뭐 이런 ADC 이런 게 뭐냐면 암세포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유전자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발견한 다음에 그 암세포에 특정돼서 이거를 파괴할 수 있는, 뇌세포는 가만히 냅두고 요런 엔티바디가 요런 항체, 드럭, 요게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요걸 합쳤다 그래서 ADC라 그럽니다. 요거를 포트폴리오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항암제 파이프라인이 화이자가 시즌 인수하면서 9개 블록버스터를 갖게 됐는데, 블록버스터라는 거는 요게 연매출 1조 이상 나는 의약품을 블록버스터라 그래요. 그래서 2030년도에 최첨단 항암제 매출액을 100억 달러, 13에서 14조 원 정도 목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힌 바가 있고, 또 CEO 이번이 엘버트 볼라라고 그리스 분이신데 제약업계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40억 달러, 한 5조 원 넘는 금액을 비용 절감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가열차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뭐 임직원분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되게 깐깐하게 생기셨죠.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주요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좀 평가하는 그런 요소로 신약 파이프라인, 요게 이제 지금 임상 진행하고 있는 유망한 한 해에 몇 천억 이상 매출 낼 수 있는 그런 후보 물질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매년 연구개발 지출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런 걸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블록버스터 신약 이제 만든다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몇 조 원 이상 매출나는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신약개발사업단이 가동이 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한 15년인가 20년 됐나? 이게 뭐 5천억 원짜리 펀드도 만들고 그랬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공무원분들도 보고 계시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고, 어쨌든 여기서 임상시험 산업정보 통계집이라는 걸 내요. 여기서 이제 그 제약 바이오 분야에 그 전문 정보기업들이 영미권에는 많아요. 이게 그런 거를 구독을 하려 그러면 연간 구독료가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돼서 일반 사람들은 보기가 힘든데,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한 기업에서 이런 거 잘 안 사줄 거예요. 애널리스트들한테. 어쨌든 여기서 그 도표 자료들을 정리해서 신약개발 사업단에서 공개를 하니까 그거를 가져온 거고, 기업별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개수에서 1위가 작년 기준으로 노바티스, 이게 유럽 제약사인데 213개 가지고 있고요. 로슈, 이것도 유럽 제약사고 200개. 타케다는 일본 제약회사죠. 아시아에서 굉장히 유일하게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184개 가지고 있고, 4위가 이제 화이자, 머크와 함께 미국의 거의 뭐 제약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리스톨 마이스 큐비 168개, 화이자가 BMS랑 똑같죠. 16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임상 단계나 주요 질환별이나 예상 매출별로 이제 다 쪼개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화이자가 미래의 좋은 의약품, 물질들을 지금 168개를 가지고 출시를 진행을 하고 있다. 임상도 하고 실험도 하고, 그죠? 6위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것도 백신으로 좀 유명했었었죠. 영국 제약사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지출 순위를 한번 볼게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유럽연합에서 매년 그 산업 R&D 투자 기업 그 상위 순위를 발표를 해요. 여기에 제약도 있고 빅테크,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제약 계통에서 미국에서는 존슨앤존슨, 여러분들 뭐 제약 황제주로 알려져 있죠. 뭐 배당 성장주로도 유명하고, 이거 단위는 유로인데 130억 유로면 환율이 1,500원이니까 한 16에서 17조 원 정도를 매년 R&D를 쓰고 있고, 2위가 화이자입니다. 재작년도 연구개발 지출액이 15조 원이었어요. 뭐 엄청나죠.
그 3위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 BMS가 약자입니다. 여기도 거의 한 14조 원 정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신약 보유물질하고 연구개발 지출에서 화이자가 펀더멘털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괜찮다. 다만 이제 코로나 매출이 너무 폭발적으로 나면서 지금 가이던스가 지금 올해 좀 실망스럽게 나온 게 주가가 많이 빠진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한국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 지출을 얼마나 하냐 봤을 때 22년도 1위가 대웅제약이었는데 1.2억 달러니까 화이자가 100억 유로, 녹십자 종근당도 거의 1억 유로 정도인데 우리나라 상위 한 30개 기업 R&D 지출을 다 합쳐도 미국의 한 12, 20위 기업 금액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팹리스 점유율도 1%고 바이오 의약품 시장 점유율도 세계적으로 한 1, 2%밖에 안 되는 게 우리가 아직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좀 문제가 좀 있고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요거를 우리가 겸허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화이자가 코로나 특수 이후에 미래 대비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신약이 또 중요한 게 3개가 나왔거든요. 이게 자베게판트라고 편두통 치료제 시장 규모가 은근히 큽니다. 2030년도 시장 규모가 전체 120억 달러니까 16조 원 넘는 금액이고, 여기서 점유율이 못해도 한 20% 이상은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한 3조 원 정도 매출이 추가되는 거고, 참고로 이제 화이자에서 매출액이 한 1,000억 원 이상 나는 주요 약자가 한 3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둘씩 계속 매년 추가가 되고 특허 만료되는 것도 빠져나가고 이런 게 있는 거죠. 2023년도의 신약 중에 두 번째 벨피시티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인데 2031년도에 10억 달러, 1.3조 원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작년에 또 급성호흡기 폐렴 백신이 아브리스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주로 산모들이나 어린 그 태아 생후 6개월 된 애들한테 맞히는 건데, 급성호흡기 질환이 걸리면 면역력이 약간 일찍 애들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는 백신인데 작년도 매출액이 거의 2조 원 정도 달성을 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이자 저번 금요일 기준으로 주가가 27에서 28불, 원래 한 4, 50불 가다가 많이 빠져 있는데 배당률이 현재 6%고요. 코로나 특수가 없었을 때 2016년도, 2019년도까지 주가가 한 30에서 40불 정도 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빅파마들은 미국의 국가 의료보장제도, 요게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가 다른데, 메디케이드는 조금 더 소득이 낮은 계층을 주로 이제 보장해 주는 거고, 이게 국가 의료보장제도 지출이 21년도 대비해서 2050년도에는 2배에서 3배가량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형 제약사들이 여기에 이제 약을 계속 팔면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다뤄드린 주식은 아니지만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 여기에 2003년도에 10만 불을 넣으셨으면 2023년도 12월에 연배당액이 2만 1000불이니까 21%죠. 배당 수익률이. 조금 부침은 있지만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정 지출 의존이 크기 때문에 약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그렇다. 또 하나, 이건 약간 곁다리로 새는 얘기인데, 미국의 제약사 큰 것 중에 이제 머크, 이게 되게 큰 형님으로 알려져 있고, 뿌리가 이제 독일에서 나왔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 화이자 이런 데가 매출이 상당히 많이 컸던 게, 이건 좀 야사입니다. 1950년대 2차 대전 할 때 미국이 초반에 독일 공군한테 엄청 밀렸거든요. 파일럿, 조종사 실력이 엄청 좋아서 그랬던 건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 훈련을 잘 받은 게 아니고, 코티졸이라고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각성제. 요거를 독일군에서 대량으로 정제하는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파일럿들한테 그거를 일종의 마약을 맞힌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제 전쟁에서 좀 유리해진 건데, 미국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야, 국가를 위해서 코티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도전해볼 만한 회사에 일했을 때,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 머크, 화이자가 좀 해서 돈을 왕창 벌었다. 그런 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좀 얘기가 샜네요. 그리고 제가 대형 제약사 주식을 좀 장기 보유하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대마불사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규제 산업이 돼가지고 뭐 임상 1, 2, 3상이 있잖아요. 전임상이라는 건 이제 뭐 논문 쓰는 단계, 생쥐 가지고 하는 그런 단계고,
이제 1상, 그리고 2상은 그 약효가 아니고 독성이 있냐 없냐 인체에 대해서 요거 테스트하는 거고, 3상이 그 뭐 연령, 성별, 뭐 지역, 뭐 기저질환 이런 거 전체 샘플을 잘 구성해가지고, 뭐 당신 임상 참여할래? 그러면은 참여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사인을 하잖아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뭐 좀 시험적인 치료제에 내가 참여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약을 먹는지 뭐 설탕물을 먹는지 몰라. 운이 좋으면 약을 먹는 거고, 이렇게 A, B 테스트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논문 쓰고 미국 식약처의 최종 허가를 받으면 이게 이제 되는 건데, 요 임상 비용이 3천억에서 5천억 원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바이오 벤처들은 대부분 빅파마에다가 좋은 물질을 다 기술 수출, 우리나라도 기술 수출 많이 하죠. 기술을 다 팔 수밖에 없고, 이미 수십조 원 매출내는 빅파마가 이런 걸 다 흡수하면서 점차 이제 독과점적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바이오 산업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좀 큰 제약사들을 사놨으면은 적어도 망할 일은 없고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그런 대형 제약사들 나중에 뭐 글렉소스미스클라인, 이건 영국 회사, 뭐 로슈, 유럽, 뭐 노바티스, 브리스톨 마스큐,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걸 나중에 시리즈로 뭐 바이오 특집을 한번 해야 되나 좀 싶은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이자 좀 다뤄드렸습니다. 사실은 뭐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뭐 기업별, 뭐 주요 약제별, 뭐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뭐 암 이런 걸로 좀 그 시장을 세분화해서 세부 정보를 더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나중에 다른 기업들 설명 상세하게 드리면서 천천히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절대 책임지지 않는 방송. 다만 저는 이제 화이자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고요. 남은 일요일 푹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